요즘 싱크홀 문제로 연일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집값을 지키겠다는 상당히 이질적인 명분으로 싱크홀 위험 지역에 표시된 지도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논란을 보고 한 영화가 생각났는데 정말 이기적인 정치인들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과 이런 인재에 의해 고통받는 사람을 잘 표현한 영화가 2016년에 리뷰란 첫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작품 혹은 상품에 대해 작성하는 소노몬입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주관적인 의견을 기반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기에 들으시기 불편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그 의견 또한 저는 충분히 존중드린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터널은 우리가 흔히 아는 재난 영화랑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작품입니다. 그로 인해 상당한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죠. 이런 터널의 장점으로는 사실적인 재난 묘사, 적나라한 정치인과 시민들의 행보를 제시할 수 있고 반대로 단점으로는 현 장단점들을 아시려면 터널이 어떤 내용인지 아셔야겠죠. 이후로는 영화 터널에 대한 스포일러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화 터널은 한 남성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주유소에서 5만원 이상 기름을 넣은 남성은 서비스로 물 2병을 받고 자택에 있는 서울로 향하죠. 이때 아내와 통화하며 자녀를 위한 케이크를 구매한 장면과 중고차 딜러로 일한 이 남성의 이름이 이정수임이 밝혀집니다. 터널로 들어온 정수는 이상한 소음을 듣는데 터널의 전등이 갑자기 꺼지며 터널 내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정수의 뒤쪽부터 터널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정수는 무너지는 터널에 덮쳐지게 되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망가진 차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정수가 상황을 확인하고 잠시 움직이자 다시 한번 터널이 무너지고 아직 휴대폰이 작동이 되어 안심한 정수는 움직임을 조심하며 바로 119로 전화하였으나 번외로 전화가 불가능하였고 아슬아슬하게 뒷자리에서 신호가 잡히는 걸 알아채고 터널이 무너진 상황을 119에 알립니다. 이 상황을 알려도 구급대원들의 대응은 엉망이었고 정수는 이 상황을 알린 후로 이전 주유소에서 받은 물 한 병을 들이킵니다. 119는 출동하고 나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알았고 이에 처했다는 소식합니다. 다시 한번 화면은 정수를 비추고 많은 문자와 전화가 온 것을 확인한 정수가 전화를 받자 한 기자가 현재 생방송 중이고 이를 내보내는데 동의하겠냐고 질문하죠. 이 기자로부터 정수는 구조가 오래 걸린다는 소식을 처음 듣고 충격을 받는데 이에 구조대 대장 김대경은 이러한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인 정수가 죽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생방송을 저지하지만 방송국 기자들은 자신들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구조대보다 중요한 것 마냥 구조대에게 불만만을 표시합니다. 정수는 구조대로 전화를 하고 대경과 정수 이 둘이 상황을 확인하고 있는 도중 장관이 도착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죠. 정수는 500ml 빙수 2병과 케이크가 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차 앞에 떨어져 있는 환풍기를 통해 그 위치를 특정하기 시작합니다. 대경은 앞으로 매일 낮 12시에 연락한다는 약속과 함께 전화를 끊고 정수가 말한 위치에 있는 환풍기 5개를 체크하죠. 드디어 아내 세영과 딸 수진과 대화를 나눈 정수는 가족을 안심시키고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터널 앞에 온 장관은 구조대에게서 들은 브리핑을 듣고도 하도시를 위해 다른 터널을 완공하려는 생각만 하는 모습을 비춥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구조작업에 나서는 구조대는 드론을 활용해서 터널을 탐색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기자들은 촬영을 위해 구조작업을 방해하죠. 기자들이 보낸 다른 드론 때문에 드론을 띄울 수 없게 되자 대경은 직접 차를 타고 하도 터널로 진입합니다. 붕괴된 부분을 조사한 수는 이 크락션 소리를 듣고 대경에게 전화하여 생각보다 이들의 위치가 가까운 것이 밝혀집니다. 하지만 이 크락션의 여파로 하도 터널의 2차 붕괴가 시작되고 말았죠. 겨우 빠져나온 대경은 정수에게 전화를 하는데 이때 정수는 떨어진 환풍구에서 3이라는 숫자를 확인하고 전달합니다. 장관은 마치 이 모든 업적이 자신의 업적인 것 마냥 본격적인 구조작전의 브리핑을 시작하고 현장에 도착한 세영과 같이 사진을 찍습니다. 그렇게 붕괴 3일차 12시에 전화를 기다리는 정수는 트렁크에 있던 양말과 워시액으로 주변을 정리하던 도중 터널 내에서 수상한 소리를 듣게 되고 터널 안에서 살아남은 퍼그 한 마리를 발견하죠. 그렇게 정수는 퍼그가 있는 쪽을 바라보고 다른 차량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자 그곳에 있던 사람을 발견합니다. 여성은 정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정수는 환풍기를 통과해 여성이 있는 곳을 향하게 되죠. 어찌저찌 여성이 있는 곳에 도착하는데 여성은 운전석에서 터널의 잔해에 깔린 상태로 움직이지 못하였습니다. 정수는 여성의 물을 나눠달라는 말에 고민하지만 결국에는 여성과 퍼그 탱이에게도 물을 나눠주고 이 여성은 정수의 휴대전화를 빌려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화하는데 이 여성의 이름이 미나라는 것이 여기서 밝혀집니다. 미나에 잠이 온다는 말을 들은 정수는 차로 돌아와 잠에 드는데 그 사이 탱이가 찾아와 남은 케이크를 모두 먹어버리게 됩니다. 정수를 다시 부른 미나는 계속해서 옆구리가 아프다는 소리만 반복하고 물을 달라는 부탁에 어쩔 수 없이 차에서 물을 가져온 정수는 결국 사망하고만 미나를 목격하게 됩니다. 이를 보고 패닉이 온 정수는 자신의 자켓을 미나의 시체에 덮어주죠. 이때 세연에게 정부는 65%의 국민
고민을 그만하자고 한다. 다들 너무 지쳤다.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책임을 어떻게 질 거냐. 새로운 하도 터널 공사를 진행해야지 손해가 안 생긴다는 압박을 지속하기까지 합니다. 결국 터널에서는 작업 중지 명령이 떨어지기까지 하고 세원은 라디오 방송에 찾아가 정수에게 포기한다는 메시지를 전하죠. 이에 대경은 직접 터널 안으로 들어가 정수를 구하려고 시도하고 마이크로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데 인부들은 터널 폭발을 위해 대경을 끌어올리게 되면서 마이크가 떨어집니다. 이 폭발 조짐에 반응한 탱이가 짓기 시작하자 정수는 미나의 차로 이동하고 대경은 이 떨어진 마이크로부터 정수가 낸 크락션 소리를 듣게 되죠. 이를 통해 정수의 생존을 확인한 대경이 폭발을 중지시키고 마지막 구출 작전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대경은 정수를 찾아내어 구출에 성공하여 세원은 드디어 정수를 만나게 되는데 겨우 구출된 정수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정부 관계자는 곧 장관 여인 조금만 기다리라며 응급회의를 띄우는 것을 방해합니다. 대경은 정수에게서 한마디 말을 듣는데 한 기자가 이 말에 대해 질문하자 대경은 다 꺼져 이 개새끼들아! 라고 정수의 말을 전합니다. 마지막에 와서는 이 장면들을 찍은 기자들이 구조계획에 문제가 있는데 구조대를 탓하고 편향적인 언론의 뉴스가 정부를 올려치고 아무런 도움도 안 돼 장관이 와서 감상을 발표하는 등 정수를 포기한 사람들이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정작 대경은 마지막 정수의 말을 전한 것으로 시발서를 작성하죠. 마지막으로 영화는 드디어 집에 귀환하는 정수를 비추며 마무리됩니다. 영화 터널은 여타 다른 재난 영화들과 다르게 스펙타클한 느낌의 영화가 아니기에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호불호가 크게 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재난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가 이 영화의 큰 장점이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공감대 형성과 사실적인 공포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공감대 형성에 있어서는 재난의 스케일이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이 영화에서의 재난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묘사되는데 이는 어찌 보면 재난 영화에서 마이너스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흔히 자연재해 중 재난 영화에 나올 만한 재난이라고 하면 지진이나 해일, 인재 중에서는 핵폭탄이나 테러가 있죠.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재난으로 스케일을 보여주는 것이 관객들을 끌어들이기에 훨씬 좋을 겁니다. 하지만 터널에서는 이정수와 미나 단 2명과 강아지 탱이만이 피해자로 등장합니다. 작중에 등장하지 못한 다른 피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뤄지지 않았죠. 실제 터널이 무너진다고 한다면 그 터널을 달리던 차량 전부가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스케일을 키우려면 쉽게 키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인물들을 한정함으로써 우리가 정수의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죠. 에이, 주인공에게 이입하는 건 다른 사람들이 많아도 똑같지 않음? 이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러한 특정 개인 한 명을 강조하여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은 실제로 퍼벌티 포르노에서 자주 사용되는 감성적 요소법입니다. 두 가지 예시를 드리면 이해하기 쉬운데 아프리카 100만 명의 아이들이 매년 굶어 죽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한 달에 100원도 소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당신이 10,000원만 기부하시면 그 아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보다 이 아이는 투투입니다. 이 아이는 평생을 배고픔에 시달리며 살아왔죠. 평소에는 먹을 것이 부족해 길거리에 풀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손톱부터 빠진 머리털도 주워 먹고 있습니다. 당신이 10,000원만 기부한다면 우리는 투투에게 줄 일주일치의 밥을 살 수 있습니다. 투투를 도와주세요. 와 같이 한 아이의 서사를 보여주고 사람들의 동정심을 자극해서 돈을 뽑아내는 방법이 훨씬 효과적이죠. 이 영화 또한 이 퍼벌티 포르노의 호소법과 같이 미나라는 인간성과 생존을 건 장애물, 탱이라는 빌런이자 극적인 위기를 구해주는 장치를 제외하면 정수 딱 한 명을 대상으로 모든 상황을 이끌어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들의 공감하고 동정심을 느낄 수 있죠. 정수가 살려고 이렇게까지 발버둥치는 게 짠하다. 혼자면 조금 더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건데 물을 미나에게 주는 게 맞을까? 탱이 저 개새끼 저거. 그렇게 미나가 죽으면 지금까지 정수가 준 건 안 주는 게 나았던 건가? 같이 우리가 1인칭 시점으로 재난에 빠진 정수라는 인물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공감대보다 스케일하고 그래픽이 좋아야 재난 영화는 성공하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영화 해운대의 성공을 보자면 이는 맞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영화 크루의 경우를 보시면 입장이 달라지실 수 있는데 크루는 홍수로 인해 악어가 민가로 들어오게 되었고 이 악어들에게서 피해 다니는 재난 영화죠. 설명만 들으셨는데 어떠신가요? 미국 캘리포니아 사람이라면 과거 악어 농장으로 인해서 악어에 관한 위협을 느낀 적이 있기에 이런 재해에 공감이 가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공감하기 어려운 내용이죠. 그래서 크루는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실패한 재난 영화였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관객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사실적인 재해는 이 작품에서 정말 잘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죠. 또한 이 영화는 이런 터널 사고에 있어서 압도적인 공포감이나 점프스퀘어 같은 장면은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재난 영화에서는 갑자기 시체가 날아들거나 쓰나미가 사람들을 덮치는 등 압도적인 스케일을 기반으로 분위기나 점프스퀘어로 긴장감을 높이는 방식이 많이 활용됩니다. 흔히 공포 영화들이 이런 연출을 자주 사용하는데 비교적 이런 연출이 적은 인시디어스 시리즈나 컨저링 시리즈도 여러가지 현상들이 발생하는데 조짐이 없이 등장하죠. 하지만 이 영화는 대놓고 이후 놀랄만한 장면이 나온다는 것을 알려주고 딱 2번 터널이 무너진다는 중대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장면이 등장
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직 살아있는 정수가 느끼는 공포감을 나타냈죠. 이는 위에서 언급한 상상의 공포가 아니기에 그저 무섭다 하기보다는 소름 돋는다, 짜증난다와 같이 복합적인 감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복합적인 감정을 통해서 재난 상황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사람들의 태도와 같은 부분에서 현실의 냉혹함에 대한 감독의 메시지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죠. 이와 같이 터널은 사실적인 재난을 표현함으로써 관객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사실적인 공포감을 통해 감독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에 성공하였습니다. 영화 터널은 무너진 터널이라는 재난 상황을 급박하게 만들기 위해 터널 밖에서도 여러가지 문제 상황을 제시하는데 이가 너무나도 적나라합니다. 그 이유는 정치 비판과 메시지의 강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치적인 비판이나 언급은 암묵적으로 금기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터넷 방송을 하는 방송인분들의 경우 정치적인 언급을 하는 순간 상대 진영에서 좌표를 찍어서 테러를 하는 경우가 존재하며 어느 진영에서 소속되지 않은 정치적인 중립을 이야기하거나 아예 정치적인 이야기를 모른다듯이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방송사들의 경우 편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방송에서는 정치적인 중립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아예 정치를 메인으로 하는 플롯의 영화나 역사에 있었던 게이트 문제를 다루는 영화를 제외하고는 영화와 같은 미디어 매체에서 정치인을 풍자하는 장면은 나오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4가지 장면을 통해서 정치인들을 풍자하는데 먼저 초반에 구조대의 장관이 방문하는 상황입니다. 구조대에 장관이 직접 왔으나 아무런 도움은 되지 않고 그저 브리핑을 듣는 게 전부이죠. 그럼에도 자신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듯이 구조작전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며 세형과 사진을 찍는 것은 상당히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도착한 장관은 자신에게 왜 꺼지라고 했는지 마지막까지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죠. 이런 정치인들의 쓸데없고 그저 자신들의 이익만을 바라는 모습은 실제 현실에서 국민들의 안위는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표파리를 하려는 정치인들의 모습이 엿보이며 이 영화에서 가장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인 이기적인 인간들의 쓰레기 같은 모습이라는 주제를 가장 잘 나타내는 캐릭터들로 보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를 통해 메시지가 크게 강조된다는 부분인데 보통 재난이 발생하면 그 이유를 찾는 과정보다는 재난의 피해와 재난에서 어떻게 살아나는지를 보여주는 게 대부분의 재난 영화이지만 이 영화는 이기적인 인간들의 쓰레기 같은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 터널 안의 모습보다 밖의 사람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기자들의 모습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등장하는데 처음에 구조대가 있는 현장에 자리를 차지하고 정수에게 자신들의 뉴스에 쓸 인터뷰를 위해 막무가내로 전화하며 대경이 이를 막으러 와도 그저 자신들의 방송 걱정만을 반복하죠. 이후에 정수가 갇힌 지 17일째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을 언급하며 하루만 더 있으면 기록 깨는 건데 라며 정수의 목숨보다 자신들의 기사거리를 더욱 걱정합니다. 이들은 마지막까지 정수에게 한마디 말을 듣기 위해서 무례한 태도를 취하며 뉴스에서는 자신들이 한 방해는 생각하지 않고 구조대의 대응에 문제점을 제기하는 만행을 보입니다. 저는 이 정도면 감독이 기자한테 시게 돼 있나? 라는 생각까지 들었는데 요즘 기자들이 기레기라고 비판받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충분히 잘 나타낸 모습이라고 생각되죠. 뿐만 아니라 인부의 인터뷰에서도 상당히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데 대한민국에서 FM대로 진행하는 게 있습니까? 그냥 이 터널이 운이 안 좋았던 거죠 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그저 자신들의 잘못을 부정하기만을 반복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뉴스는 직접적으로 부실공사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터널의 3분의 2 정도가 부실공사인 부분을 꼬집기도 하죠. 심지어 후반부 정수를 구하는 작업자들도 정수가 죽었을 거라고 믿으며 이에 정수의 생존을 믿었던 작업반장이 장비의 문제로 사망하게 됩니다. 작업 이후 이런 피해로 인해 구조작전을 중지할 명분을 얻은 정부가 작업반장이 사망한 것을 기반으로 정수로 인해 더 이상 피해자를 내지 않기를 원한다 라는 말과 함께 이 사건에 이제는 무관심해지고 오히려 작업반장의 편을 듣는 65%의 국민들의 여론 또한 언급합니다. 이러한 대다수의 여론조차 세연에게는 2차 가해로 다가오죠. 마지막 또한 상당히 적나라하게 사람들의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정수의 탈출을 다루던 기자들의 남탓 이외에도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장관이 마치 본인은 마지막까지 정수의 구출작전을 지휘한 사람 마냥 뉴스에서 발표를 진행하고 정작 끝까지 정수의 생존을 믿고 정수를 구해낸 대경은 정수의 말을 전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심할서를 쓰고 있죠. 이러한 장면들은 이 영화가 사고 자체를 주제로 다루는 것이 아닌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당사자이자 피해자인 정수와 세연이 모든 이들의 이기적인 모습에 의해 2차 가해를 받게 되는 것을 주제로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를 위해 삼풍백화점이나 부실공사와 같은 논란이 있는 사건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죠. 이를 통해 영화를 보는 관객들이 재난영화를 감상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대구에서 나고 자란 사람으로서 지하철 사건으로 인해 상당히 지하철을 포함한 대중교통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교육을 많이 받고 자랐는데 이 지하철 사건 때도 이 영화에 나오는 것 마냥 이기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을 것 같아 상당히 불쾌했죠. 그와 동시에 저도 요즘 발생하는 부실공사와 싱크홀 이슈에 있어서는 경기도권 사람이 아니라는 점, 대구와 계획적으로 도로를 건설해 이런 부분이 적은 점에서 이 사고를 무심하게 대응하는 한 명의 이기적인 시민인 거 아닐까? 라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터널은 정치인들과 시민들의 이기적인 행동
정보를 적나라하게 표현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미디어에서 상당히 힘든 정치 비판과 태연과 정수를 2차 가해하는 사건 외부인들의 적나라한 대사들로 이기적인 사람들의 쓰레기 같은 모습이라는 메시지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러한 묘사들을 통해 터널 붕괴라는 재난이 중심이 아닌 그를 둘러싼 인간들이 재난 그 자체가 된다는,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좋은 영화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아쉽게도 터널은 완벽한 작품은 아니었는데 바로 크나큰 설정 오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설정 오류는 스토리에 대한 몰입감을 감소시키는 큰 문제인데, 이 영화는 얼렁뚱땅 넘어가거나 사람들이 생각해야 하는 설정에서 상당히 큰 구멍들이 존재합니다. 아니 그러면 영화를 볼 때는 괜찮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설정 오류 없이 만드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보기에 이를 그저 아쉬운 점이 아닌 단점으로 꼽습니다. 설정 오류가 보인 장면은 크게 4개로, 이틀 넘게 물도 못 마신 상태에서 말하는 미나, 구조대의 드론 활용, 정수가 상처에 워시액을 바르는 장면, 밀폐된 곳에서 차량의 시동을 킨다는 부분입니다. 먼저 미나가 처음 등장하는 부분은 2일하고도 7시간 정도가 지난 시점입니다. 이는 작중에서 미나가 정수에게 얼마나 지났는지 물어보고 정수가 알려준 시간으로, 만약에 이가 사실이라면 미나는 2일 이상 물을 마시지도 못하고 식사도 하지 못한 상태죠. 보통 체내 수문이 5% 이상 빠져나가면 탈수 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3일 정도 물을 안 마시면 환경에 따라 10% 이상 수분이 빠져나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터널 사고로 차량에 끼인 상태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미나는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입이 바짝 말라있고 기력도 없어서 말하기도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수를 멀리서 부를 정도로 기력이 남아있었기에 설정이 이상하다고 보이죠. 터널이 무너지기 직전에 음식과 물을 잔뜩 먹고 왔다고 해도 2일이 넘은 시점에서 수분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간단하게 미나의 차 운전석에 빈 페트병 하나만 넣으면 해결되는데, 이틀 동안 미나가 그 물로 연명하였고, 정수에게 제가 물을 다 마셨어요, 혹시 아저씨 물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보면 해결되는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로, 정수를 구출하기 위해 구조대에서 다량의 드론을 사용하는 장면입니다. 2차 붕괴가 일어날 수 있으니 사람이 들어가면 위험해서 드론을 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잘 생각해보면 이상하죠. 드론에 달린 카메라는 화질은 좋지만 원거리에서 렌즈를 닦아낼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드론의 카메라가 도움이 되지 않는 게 명확하죠. 드론은 애초에 넓은 야외에서 원거리나 하늘에서 무언가를 촬영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기에 터널과 같은 곳에 파견하기에는 올바른 선택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수많은 드론들을 동시에 파견하여 서로 전파 방해가 발생된 것으로 보였기에 전혀 의미가 없었죠. 이는 간단하게 로봇으로 대체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이 장면 자체가 기자들의 문제성을 짚는 부분이기도 하였기에 그 매체는 말이 되는 걸 아무거나 가져오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정수가 상처에 워시액을 바르는 장면인데, 미나를 만나러 가는 길에 다리에 상처가 생긴 정수는 이후 상처가 심각해지자 워시액을 발라서 소독하는데, 이 워시액은 파란색으로 메탄올이 성분에 포함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여기서 아니 워시액 에탄올도 있는데 에탄올이면 괜찮은 거 아님? 이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 에탄올 워시액은 초록색입니다. 만약에 파란색 에탄올 워시액이라고 하여도 영화 내에서 초반에 차를 정리할 때 워시액에 독극물 표시가 있었기에 신체에 바르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차에만 바르는 모습 또한 비추었죠. 이 상처에 워시액을 바르는 장면은 어찌 보면 그만큼 극단적이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저는 순간 아니 포기한 건가? 라는 생각까지도 들었기에 정수의 상황을 정반대로 표시할 수도 있었던 위험한 설정 오류로 보이죠. 이런 설정 오류 자체도 녹색 에탄올 워시액을 사용하는 것으로 오류가 해결 가능하였기에 부주의했다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정수는 차의 시동을 켠 상태로 35일간 지냈는데, 이 또한 계속해서 집중을 방해하였습니다. 자동차 매연에 일산화탄소가 있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영화 후반부에 무너진 터널에서 정수는 금방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사망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시동을 안 켜기에는 라디오가 작동되지 않아서 이 영화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퇴색되기에, 차라리 중간에 정수의 차는 배터리가 나가서 사용이 불가능해지고, 미나의 차에서 라디오와 건전지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소식을 듣는 상황이 더욱 현실적이고 좋아 보이죠. 이를 위해서 미나가 인턴이나 신입사원에 대한 언급을 하였기에 라디오 방송국에서 일하려고 한다고 말하면 얼마든지 해결 가능했습니다. 이와 같이 터널은 이야기의 서사에 있어서 조금씩 사람들의 집중을 방해하는 설정 오류들이 존재해왔습니다. 이는 영화 전체의 내용을 퇴색시킬 정도는 아니었으나 스토리에 대한 몰입을 방해하기에는 충분히 신경 쓰이는 수준이었기에 단점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되죠.